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운의 스페셜의 김명근입니다. 매주 맞춤형 시황 분석과 수급 분석으로 알짜배기 투자 정보를 전하시는 분이시죠. 와운의 대표 투자 멘토 조일교 대표님과 함께하는 와운의 클래스가 오늘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쉬움을 담아서 오늘은 좀 더 특별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데요. 와운의 파트너 조일교 대표님 모시고 남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항상 이렇게 칠판에 서 계신 채로 시작을 하셨잖아요. 오늘 이렇게 마주보고 있으니까 더 반갑습니다, 대표님. 그 마지막 강이고 또 네. 시황편이라서 꼭 한번 같이 해보고 싶어서 예. 제가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이렇게 저도 시황 분석을 함께 할 수 있다니까 좀 영광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요. 네. 제가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 오늘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부터 들어가 볼 텐데요. 스위스 최대 은행이죠. 이 UBS가 위기에 빠진 CS를 인수하기로 합의하면서 휘청하던 시장이 일단 위기를 넘긴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또 안심하기 이르다는 또 시선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위험 요소가 남았다는 얘기도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UBS가 CS 인수하신 거를 또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우리 김명건 또 MC께서는 저녁에 때 해외 증시에 대한 또 브리핑을 하잖아요. 예, 방송을 그렇습니다.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오늘 이런 내용들 같이 훨씬 더 이해를 좀 잘 시킬 수 있도록 제가 시청자들하고 토크를 하면서 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 첫 번째 주제가 UBS 크레딧 인수, 그러니까 CS라고 보통 얘기하죠. 인수를 어떻게 보아야 되나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먼저 준비한 자를 보시면 일단 32억 달러의 CS를 인수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싸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CS의 자산 규모가 5,750억 달러인데 2022년 말 기준인데요. 네. 인수 금액이 30억 스위스 프랑입니다. 그러니까 4조에 그냥 건진 거예요, 이거를. 근데 이것도 이제 UBS는 이제 굉장히 싫어했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 나는 이거 굳이 인수하기 싫은데 이렇게 했는데 지금 스위스 중앙은행이 1,000억 141조를 지원하면서 이야. 좀 가져가라. 예. 그러니까 이제 월가에서는 이런 전망을 어떻게 인식을 하는가 하면 네. 뭐 가치가 굉장히 높아진 인수합병이고 투자 의견도 굉장히 상향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근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UBS 쪽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괜찮은 형태고 예. CS는 보세요. 주주 입장에서는 그 UBS의 한 주가 CS의 22주니까 전체를 보면 굉장히 CS 입장에서는 굉장히 열받죠. 주주 입장에서는. 손해가 크겠네요. 크죠. 예. 근데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많은 변화들이 있죠. 그래서 이 시비에서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전에 있는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이 휘청 걸 때도 50pp 인상을 했거든요. 이제 당장 이제 이런 예. 문제가 생기니까 예. 이제 다음번에는 25pp 인상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제 인수가 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월가에서 얘기하는 거는 뱅크런은 은행에서 이제 돈을 인출하는 사태 이런 거는 진정이 되는데 예. 본드런이 우려가 있다. 아. 채권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 예. CS에서 발행한 AT1 본드가 있습니다. 코코 본드라고. 예. 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거잖아요. 예. 이게 뭐냐면 은행이 좀 어려워지면 이걸 이제 이 은행에서 발행한 이 코코 본드를 주식으로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투자자들이 일부 손실을 이렇게 입을 수 있는 그냥 채권은 별로 손실이 크지 않잖아요. 막 정크 본드 이런 거는 크지만 예. CS가 이렇게 망할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랬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이전에 없던 관례가 하나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CS에 투자했던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일부 보상을 하는데 예. CS에 발행했던 ATI 본드, 그러니까 코코 본드는 전체 꽝으로 0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예. 상각처리 다 해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지금까지는 어떤 기업이 인수합병을 당하거나 망해도 그러니까 인수합병을 하면 당하는 입장이죠. 그러면 주식보다는 이런 채권을 먼저 손실 보전해 줬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개념이 완전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 ATI 본드, 그러니까 CS에서 발행했던 코코 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소송하겠죠. 예. 예. 그러면 이게 또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만약 소송에서 승소하면 또 다 물어줘야 되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특히나 CS가 하이힐드 투자 금액, 그러니까 하이힐드라는 거는 약간 정크 단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위험이 좀 있는 채권이다 보니까 너무나 많이 금리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
금액이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코코펀드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예. 이게 좀 어떻게 소송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에서 또 ATI 본드 시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코코본드. 근데 예. 그게 2,750억 달러인데 만약에 내가 그러니까 그래서 홍콩의 HSBC 은행도 막 이게 떨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홍콩의 HSBC 은행 주주들 입장에서 보면 혹시라도 HSBC가 똑같은 이런 길을 걸으면 우리 코코본드도 깡통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바로 팔겠죠. 예. 그래서 급락하면 어떻게 돼요? 자금 경색이 오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인수가 된 거는 급한 불을 많이 끈 건 맞아요. 근데 이런 여진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례적으로 되게 특이한 거는 그러니까 리만 브러더스 사태를 2008년도에 한번 경험해서 그런지 예. 그때 막 무너지면서 파장이 너무 심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연준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ECB, 그다음에 캐나다, 영국, 일본, 스위스 이런 것 통해 굉장히 공조가 빨라졌어요. 그래갖고 달러 유동성 공급을 굉장히 바로 다음날 합의해버리고 예. 그다음에 달러 스왑은 뭔지 알죠? 그러니까 달러가 없는 국가에 달러를 내가 주고 그 나라의 통화를 받아오는 거. 예. 그러면서 4월 말까지 매주 이제 지금까지는 매주 달러 스왑을 했는데 매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네 달러 부족해? 그럼 우리가 바꿔줄게 통화로. 이런 형태죠. 네. 그리고 연준도 미국의 은행에 굉장히 단기 대출을 막 하는 거예요. 그 지금 웃기잖아요. 지금 QT 하고 있는데 예. 양적 긴축을 하고 있잖아요. 막 채권을 사서 그러니까 막 걷어들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단기 유동성 공급을 막 하는 거죠. 은행에 단기 대출을 해주니까. 근데 이게 이제 QE 양적 완화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면 양적 완화는 돈을 풀어서 시중에 푸는 거지만 이거는 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미국채라든지 MBS 모기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이거 담보를 갖고 그냥 단기로 대출해 주는 거죠. 그러면 예. 은행은 이 돈을 받아서 은행의 유동성 위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걸 막기 위해서 이 돈을 시중에 대출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 시중에 대출이 안 되니까 양적 완화의 개념하고는 좀 다르죠. 즉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냥 은행의 유동성 위기 자금 경색만 막아주는 용도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빨리 워런 버핏 만나러 갔죠. 예. 왜 만나러 갔을까요? 워렌 버핏이 예전에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구제했던 그런 사건이 또 위기 있었으니까. 때마다 예.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이번에도 좀 도와달라는 측면에서 도와달라는 예. 측면에서 많이 왔죠. 예. 그래서 보시면 2008년도에 워런 버핏이 리만 브러더스 사태 이제 터졌을 때 리만은 날리더라도 골드만 살려야 된다 그래갖고 골드만에 50억 불 투자했죠. 예. 그다음에 2011년도 방금 얘기했는 것처럼 유럽 재정 위기 때 뱅크 오브 아메리카 또 50억 달러 투자를 했죠. 그러니까 예. 이제 워런 버핏도 이런 역할을 좀 해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바이든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UBS가 CS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여지는 있어요. 코코본드와의 여지는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신속하고 일사처리를 막 하면서 큰 불을 다 끈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예. 조금 이제 큰 리스크는 좀 없어졌다. 예. 이게 이제 USB가 이제 UBS가 예. 자꾸 헷갈려요. UBS가 예. CS를 인수하면서 그리고 생기는 여러 가지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지금 말씀해주신 것들 중에 이제 뱅크런이 진정이 되면은 본드런이 올 수 있다, 우려된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다른 은행들이 코코본드를 매도하면은 자금 경색이 올 수 있다 이런 것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황 분석 중에서도 이 내용이 빠질 수가 없는데요. 이번 주에 이제 3월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이제 녹화일 기준입니다. 이번 주는 어떤 흐름이 또 기다리고 있는지가 궁금하고 이제 주목할 만한 경기 지표는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혹시 우리 명건 MC는 FOMC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일단은 SVB가 파산하면서 이제 은행들이 파산을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50bp는 절대 안 나오고 예. 이제 동결이냐 25bp냐인데 그래도 25bp는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럽이 과감하게 또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미국이 자존심이 또 있기 때문에 그냥 그래서 올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예. 시황 앞으로 계속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괜찮게 보십니까? 예. 저는 이제 요걸 한번 예. 제가 예상을 한번 해보면 이제 연준이 이제 통화 정책의 딜레마에 빠져버린 거죠. 이렇게 예. 보면 준비한 자료 보시면 저는 3월 FOMC 회의 때 25pp 인상할 거라고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고요. 금리 인상의 마지막 시점이 5월 FOMC라고 얘기를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일각에서는 금리 동결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동결 못 할걸요. 왜냐하면 동결하는 순간 강달러 정책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미국에 투자됐던 이 자금들이 다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미국은 부채가 많은 국가이기 때문에 더 심각할 수 있죠. 예. 그래서 강달러 정책은 유지하되 그다음에 여기서 막 50bp 해버리면 은행의 자금 경색 위기가 더 심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국채 가격이 떨어져 버리니까 예, 예. 아무리 국채를 담보를 잡고 대출했던 거 다 의미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5bp 인상하고 5월 FOMC에서 마지막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 이제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은행발 리스크가 생겨버리니까 이제 더 급한 게 생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물가 지표라든지 뭐 고용 지표 이런 거 보면서 FOMC가 어떻게 금리를 올릴까 이런 거 다 필요가 없게 됐죠. 예, 예. 당장 이보다 더 급한 게 생겨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경기 침체의 강도라든지 실물 경기의 하락세 아니면 소비 절벽 이런 게 언제 나타나는지를 보겠죠. 예. 개인적인 여담이지만 저는 하반기에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은행에 대한 리스크를 어거지로 잡았지만 예. 이게 이제 하반기에 또 실물 리스크로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 어제도 아마존이 또 감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 감원한다는 건 하반기 소비 절벽이 올 거라고 생각해서 얘네들 사전에 준비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준의 통화 정책 딜레마는 계속 잠재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예.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패드워치도 보면 거의 25bp가 73%. 아. 절대적이다. 압도적이네요. 네. 예. 이게 재밌는 거는 3월 초만 하더라도 50bp 인상이 50% 확률이었거든요. 맞아요.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네. 이게 참 웃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통화 정책은 좀 제한적인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경기 지표를 좀 봐야 된다. 그리고 예. 연준은 아마 25bp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동결하면 강달러 정책이 포기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딱 중간 시스템 25bp 5월 달 FOMC에서 금리 인상 중단. 이게 제 시나리오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 패드워치의 통계도 들어주시면서 이 3월 FOMC를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황 수급이 또 어떻게 되는지가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주목할 만한 시장 수급 변화로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수급도 수급인데 저 이거 하나 빼먹어서 이거 하고 예. 제가 수급을 할게요. 예, 예. 이 보시면 시장에서 이제 이번 주에 좀 주목할 이슈가 있는데 일단 시진핑 주석하고 푸틴이 만나죠. 정상회담. 예, 뉴스 맞죠? 봤습니다. 예. 예. 저는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 해법이 좀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나올 것 같으세요? 아마 다루긴 할 것 같습니다. 다루긴 할 것 예. 같아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진핑 주석이 3년임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요 우크라이나 해법을 만들어내면 아마 본인의 글로벌 영향력도 좀 대외적으로 좀 내세우고 싶어서 예. 어떤 결과를 낼 것 같아요. 근데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해법이 나오든 안 나오든 요게 해결되면 공급망 인플레이션 완화 효과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막 금리를 계속 공격적으로 올리지 않은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도 되게 좋죠. 3월 달 FOMC는 점도표가 나옵니다. 보통 3, 6, 9, 12에 나오죠. 예. 그래서 이제 점도표를 왜 보는가 하면 올해 금리 인상을 언제 끝내야 하는가 예. 그게 나오니까 저는 5월 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점도표하고 저하고 다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파월 의장의 코멘트가 이번에 되게 중요한 건 이 파월 의장이 매번 바뀌어요. 예. 그러니까 언제는 또 막 굉장히 강하겠다, 언제는 되게 또 약하겠다 막 그래요. 근데 이번엔 또 어떻게 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또 약하게 하잖아요. 예. 뭐 은행 리스크 생각하면 그러면 지금 월간에서도 파월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너무 능력 없다, 많이 바꾸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 아마 뉴스를 얘가 볼 거예요. 예. 얘라 그러면 안 되겠다. 우리 파월 회장이 볼 예. 거예요. 파월 의장이 예, 그러면서 이제 그것도 의식해서 코멘트를 하기 때문에. 예. 예, 파월 의장 코멘트가 이번에 통화 정책은 의미가 없고요. 25bp 맞는 것 같고 예. 파월 의장 코멘트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다시 강력한 매파로 가느냐 예. 아니면 또 강력한 매파는 아니지만 좀 비둘기로 가느냐. 예. 그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렇죠. 굉장히 좀 딜레마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경기 지표를 봐야 되는데 이번에 금요일 날 제조업하고 서비스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나오는데 PMI 지수라고 보통 얘기하죠. 근데 예. 제조업은 중요하지 않고요. 어차피 망한 게 제조업이잖아요. 예. 근데 서비스업은 중요하죠. 왜냐하면 얘는 소비와 직결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서비스업 구매자 관리 지수를 좀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파월 의장은 그 전에 이제 상원 따라 또 다르고 하원 따라도 달랐고 약간씩 달랐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뭐 시장에서 그랬는데 이번에 또 바뀔 것 같아요. 바뀔 거라고 보시나요?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은행 문제가 이렇게 그렇죠. 생겼는데. 은행 리스크가 또 있다. 예, 예. 좀 바뀌어야 되는데 뭐 안 바뀔 수도 있고 또 자존심이 있어서 왜냐하면 지난번 상원 때 그 상원 의원하고 이렇게 막 설전을 했잖아요. 예. 저 처음 봤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 옐런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버냉케라든지 아니면 그린스펀은 그런 상원이나 하원 청문회 가면 그렇게 의원들이 막 금리를 그렇게 공격적으로 올리니까 막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러면 웃으면서 그건 시장에 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좀 현명하게 할 수 예.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파월 의장은 불끈하더라고요. 이걸 갖고. 예, 이번에 예.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옛날에 FOMC 위원일 때하고 의장일 때는 다르죠.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큰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그 파월 의장의 코멘트가 어떻게 될지를 맞추는 게 더 어렵다고 점쟁이처럼 그렇죠. 그렇다고 막 이게 조소 섞인 그런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예. 시장 수급 한번 볼까요? 예. 3월달에 일단 보시면 코스피 쪽은 외국인들이 크게 안 변하죠. 보시면 그죠? 예, 예. 코스닥이 좀 변해요. 원래 안 샀어요 외국인들이. 근데 스마트 머니가 주도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스마트 머니는 약간 금융위기나 어떤 문제가 좀 있으면 다 팔아버리잖아요. 예. 근데 이제 UBS가 CS를 인수하고 연준이 이게 굉장히 발빠르게 접근하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괜찮아졌을까 싶어서 그래서 이제 보니까 종목들 움직임이 예전처럼 막 급하게 움직이진 않더라고. 약간 안정되는 느낌. 네. 근데 그 속에서 또 변화는 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요거죠. 우리 시장할 때 얘기했잖아요. 네. 인버스 투엑스 할 때 요게 작년에 금융 투자에서 인버스를 굉장히 인버스 투엑스가 뭐냐면 오늘 강의하겠지만 요거는 이제 시장이 하락을 하면 2배의 수익이 나는 지수 ETF 상품. 그 전에 곧버스라고도 말씀하셨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곧버스를 작년에 금융 투자가 3,000선에서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는데 예. 올해 2,100선, 작년 2,100선 떨어지면서 8천억 정도를 다 이전했거든요. 근데 3월 들어서 은행 리스크 불거지고 나서 다시 다 담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금융 투자 입장에서도 보면 네. 아직까지 안심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지금 해치를 계속 걸어놓는 거 아닐까요? 그겠죠? 네, 예.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신용장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개인들이 너무 많이 썼는데 물렸다고. 근데 얘가 1조 이하로 내려와야 되는데 예. 안 내려오네요 지금. 그러니까 거의 3천억밖에 아직 안 줄었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2월 1일부터 3월 13일까지 네. 2조를 갖고 있었는데 네. 아직도 3천억밖에 안 갖고 있죠. 그러면 이제 얘가 신용장고가 한 1조 한 5천억까지 빠질 때까지는 계속 변동성 장세라고 봐야죠. 우리 그 시장할 때 예. 우리 얘기했잖아요, 그죠? 요거 꼭 봐야 된다고. 네. 그렇게 하고 신용장고도 보세요. 며칠 동안 좀 팔리더만 파란색으로 그죠? 근데 3월 20일 어제 다시 샀어요. 그 개인들이 예. 이제 금융위기가 좀 완화되고 이러니까 네. 그다음에 UBS가 CS를 또 이제 인수 합병하고 이러니까 이제 좀 괜찮아질까봐 싶어서 또 이제 신용을 또 다시 사는 사는군요. 예.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러다 진짜 한번 크게 흔들면 예. 큰일 납니다. 신용은 하지 마세요. 지금 신용할 장이 아니에요. 지금 맨날 여러분들 보세요. CS 터지고 그다음에 실리콘밸리 터지고 이번에 또 퍼블릭 또 터졌잖아요. 신용등 예. 강등해갖고 네네. 은행이 무슨 투기등까지 강등해갖고 은행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때 어떻게 신용을 써서 매매를 하시냐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외국인들이 오늘도 배우겠지만 네. 선물도 계속 매도해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오늘 파생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선물 매도가 무슨 의미인지. 예. 그래서 이제 선물도 매도라는 거는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했는데 지수가 올라가 그러면 매도 친 거는 손해가 납니다. 그러니까 아까 금융 투자의 인버스도 네. 인버스도 이렇게 금융 투자 많이 갖고 있고요. 예. 외국인들도 지금 매도를 갖고 있잖아요. 네. 둘 다 지금 어느 방향입니까? 하락 방향. 예. 하락 방향은 아니지만 해지를 해놓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아직 상승한다는 거에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지를 해놓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군요. 그 수급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예. 그럼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또 매매 전략을 세울 때 네네. 또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또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또 3, 4월에는 어떻게 매매 전략을 또 세우는 게 네. 좋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단은 UBS에서 CS를 인수했을 때 가장 크게 시장에서 안심했던 거는 네. 단기적인 충격을 방어했다는 점이 굉장히 컸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만 크면 좀 그나마 종목 장세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단기적인 어떤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했던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충격을 방어했다. 그다음에 잠재적인 리스크는 잔존하고 있지만 큰 불은 껐다. 이렇게 되죠. 예. 그 이유는 신속한 대응 공조. 그래서 단기적인 리스크 감소했다. 이렇게 되고 이제는 경기 침체나 소비 지표 봐야 되는데 이거는 상반기가 아니고 하반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 시간이 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만약에 중국이나 러시아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해법 논의가 생각보다 잘 풀리면 예. 그러면 시장에서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은 하나씩은 좀 일단은 막아놨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이제 신용잔고가 아직은 많이 남아 있잖아요. 방금 얘기했지만 그러면 신용잔고 많을 때는 종목의 하락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은행의 리스크가 계속 있기 때문에 예. 아무리 연준이 은행에 단기 대출을 한다 하더라도 얘네들이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아직까지는 좀 그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화 정책 아까 말씀드렸죠. 연준이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 못 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4월 한 중순 정도 되면 네.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예. 박스권 장세고 종목 차별화 심화되고 섹터별 1등주 매매 전략.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예. 지수는 박스권이고 종목 장세로 간다고 얘기했는데 네. 여기서 좀 대단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예. 6강 때 2주 전에 그렇죠. 제가 우량주 할 때 6종목을 제가 여기서 이 종목 관심 있게 보세요라고 얘기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HPSP입니다. 기억나세요? 예, 기억납니다. 네. 그 종목이요. 무려 야. 하루 이틀 3일 사이 5일 만에 70% 상승했습니다. 야. 이럴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지수보다는 뭐다? 종목이다. 그러니까 시장이 떨어져갖고 종목이 다 개개개 그리는 와중에서도 이런 스타 종목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목만 잘 고르면 예. 이 장은 괜찮은 장세다. 그러니까 박스권에서는 종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HPSP는 이렇게 단기 급등하게 되면 좀 조심해야죠. 예. 그래서 어쨌든 그때 우리 방송 듣고 매수하셨던 분들은 좀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런 거 하나에 좀 보람을 느끼게 되네요. 예. 지금은 지표보다는 종목을 잘 살펴보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까지 이제 제가 8주 동안 시황을 매주 했잖아요. 네. 그 논리가 이제 무슨 교육을 하더라도 시황이 기본이 안 되면 아무 의미 없다. 그러니까 시황이 기본이 돼야 교육이 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8주 동안 이렇게 했는데 이제 더 이상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시황은 얘기 못 합니다. 이 시간 끝나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방송, 강의니까요. 그래서 이제 다른 또 방송이나 이런 데서 제가 또 시황 얘기를 해줄 테니까 예. 앞으로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면 다른 어떤 곳에서 만나면 반갑게 또 시황이 전문인 사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한 30년 동안 시황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시황 쪽에서 많이 좀 보시고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시황 분석은 사실 대표님한테 에피타이저 같은 건데요. 이제 오늘 메인은 정말 특별한 내용을 또 준비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 파생 상품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왔거든요. 예. 근데 아니 대표님 주식 HPSP라는 종목도 되게 많이 가는데 왜 파생 상품을 갖고 왔습니까? 라고 예.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그냥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이제 앞으로 경기가 되게 안 좋아질 거 아니에요. 실물 경기가. 예. 지금은 은행의 리스크를 좀 잡아놨지만 그러면 여러분들 주식 하나만으로 가능하겠습니까? 해지 상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꼭 필요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예. 이게 해지도 되는데 모르면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일단 예. 오늘 강의 커리큘럼을 보면 먼저 방금 얘기했던 지수 ETF 예. 먼저 얘기할 거예요. 그 네. 실전 매매할 때 주의점, 그다음에 파생상품 종류 및 개념 설명할 거고, 그다음에 요즘 사람들이 주식 선물을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예전 같으면 파생 그러면 지수 선물이나 옵션이었는데 예. 예. 요즘은 지수 선물이나 옵션은 너무 위험하다 그러고 주식 선물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오늘 제가 주식 선물에 대한 것들도 많이 준비해 놨으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예. 주식 선물은 주식 매매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음. 그러니까 단 이제 주식 시장에서는 공매도가 잘 안 되잖아요. 예. 그 주식 선물은 공매도가 되거든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종목이 하락했을 때 수익 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지수 선물에 대한 개념, 실전 매매 주의점 이렇게 아마 강의 커리큘럼을 아마 준비해 갈 것 같습니다. 예.
이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이 ETF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지수 ETF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또 불안한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이 지수 ETF를 매매할 때 또 어떤 부분들을 저희가 주의하면 좋을까요? 근데 이제 이 지수 ETF 개념 뭐냐면 네. 상장 지수 펀드예요. 보면 이게 펀드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펀드를 우리가 이제 명건시 같으면 펀드를 이렇게 펀드 회사에 맡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수수료 나가잖아요. 네. 그거 싫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직접 H 테스트 통해서 내가 하겠다. 직접 하겠다 이래서 만든 거예요, 이게. 아. 네. 그걸 그 얘기예요. 그런데 예. 이제 그게 우리나라의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게 있고요. 예. 그다음에 중국의 차이나 CSI 300이면 중국의 이제 지수를 추종하는 예. ETF 상품이 있고 네. 미국의 S&P면 미국의 이제 추종하는 ETF가 있고요. 네. 코덱스는 미국의 달러 선물. 그 예. 달러도 ETF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면 ETF 종류가 그러니까 ETF 관련 책을 사면 ETF 종류가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장돼 있는 것 중에. 100까지는 넘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마음대로 고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떤 것까지 있는가 하면 원유가 막 이게 코로나 때문에 급락하다 보니까 네. 원유도 보면 떨어질 때 수익이 나는 원유 곧버스 상품도 있어요. 오. ETF도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ETF 시장이 굉장히 막 커져 있는 형태의 흐름이죠.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내가 S&P 주식을 S&P를 직접 사지 않더라도 한국에서 S&P 500 ETF를 사면 돼요. 예. 그런 형태의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낮은 투자 비용 준비하는 거 보면 예. 그 왜 있는가 하면 펀드 맡기면 운용 보수가 나오잖아요. 예. 이게 운용 보수거든요. 그다음에 매매 시 정권 거래에서 0.3도 없어요. 주식은 0.3 있어야죠. 그렇죠. 없어요. 정권 거래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단타 많이 치죠. 그 주식처럼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하고요. 뭐 분산 투자효과 다양한 상품이 있는데 이건 다 해보지 말고 예.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거. 이제 코덱스 200이라고 했던 그 상품은 괜찮아요. 예. 그냥 지수가 떨어지나 올라갈 때는 인버스 지수가 앞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인버스 사면 되고 올라간다 그러면 코덱스 200 ETF 사면 돼요. 지수 ETF. 근데 문제는 2배짜리예요. 예. 이게 이론적으로는요.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면 지수가 올라가는 11.7배의 2배를 상승하잖아요. 레버리지는. 네. 반대로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투엑스는 지수가 5% 떨어지면 11.5% 올라가잖아요. 네. 반대쪽이니까 지수가 떨어진다 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2배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거 보고 장기 투자, 중기 투자 하잖아요. 큰일 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 한번 보세요. 코스피 월봉이 2011년도에 하고 2018년도에 있었어요. 예. 그러면 내가 이제 명건 씨가 2011년도에 코덱스 레버리지 2배짜리 이 지수를 샀어요. 예. 그러면 내가 계속 물려 있다가 손실 나 있다가 지수가 떨어졌으니까 이 고점보다 예. 지수가 이 고점보다 훨씬 더 많이 가면 2배 상품은 이론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이 가야죠. 그렇죠. 2배 지수 상승보다 더 많이 가야 되니까. 근데 한번 보세요. 어떻게 돼 있는지. 2011년도에 레버리지 ETF를 산 사람이 와. 2017년도에 레버리지는 그 샀던 가격까지밖에 안 오잖아요. 똑같아졌네요. 지수는 고점을 돌파해서 계속 가는데 예. 어떻게 2배짜리 상품이 이렇게 못 가냐고요. 예. 그 이런 원리는 뭐냐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잘 모르는데 이런 원리는 2배 지수의 ETF의 주의사항 이런 복리의 개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뭐냐면 하면 자 제가 지금 얘기한 거 잘 들으세요. 곧버스나 레버리지는 박스권에 갇히면 이렇게 시간 가치가 계속 줄어들어요. 네. 그래서 안 돼요. 그냥 인버스나 코덱스 200 ETF는 박스권에 갇히면 시간 가치가 거의 없어요. 근데 레버리지나 인버스 2X 곧버스 상품은 시간 가치가 박스권에서 계속 죽어버려요. 예. 그러면 이 상품은 어떨 때만 해야 돼요? 단기적인 추세가 상승일 때만 레버리지, 네. 단기적인 추세가 하락일 때만 곧버스를 하는 거예요. 네. 그 지금처럼 길게 박스권에 갇혀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네. 곧버스를 사거나 레버리지를 사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시간 가치가 깎인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작년 12월 달에 11월 달, 10월 달에요. 개인들이 인버스 2X 시장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인버스 2X를 그렇게 많이 샀네? 2조나? 아, 근데 지금 시간이 박스권에 갇혀버렸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돼요, 걔네들? 시간 가치가 다 떨어지죠. 죽어버려요. 예. 나중에 시장이 떨어져도 여러분들이 2,100에 샀던 그 인버스 곧버스는 나중에 한 박스권 한 6개월 정도 기었다가 1,900 가도 많이 수익이 안 난단 말이에요. 예. 시간 가치가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발 부탁드리는데 레버리지나 인버스 곧버스는 한번 보세요. 요거 꼭 제가 기억하세요. 얘는 박스권에서는 시간 가치가 죽기 때문에. 그래서 예, 예. 여러분들이 코스피 월봉 2021년도에 요 정도였는데 2028년도 이 정도 갔으면 레버리지 2배 상품이니까요. 더 많이 가야 되는데 오랜 박스권 기간에서 끝나버리니까 못 예. 간다. 시간 가치가 다 죽기 때문에 단기적인 측면에서만 그러니까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적어도 박스권이 좀 한 2달, 3달, 4달 이렇게 길어지면 곧버스나 레버리지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 좀 신경 썼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너무 모르더라고요, 개인 투자자들. 처음 들었습니다, 저도. 예, 그러니까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곧버스하고 레버리지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이, 그리고 또 막 유튜브도 보면 이 예. 개념 잘 모르고 무조건 뭐 시장 떨어진다 그러면 곧버스 사야죠.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 그냥 큰일 단편적으로 납니다. 생각하는군요. 큰일 사람들이. 납니다. 예.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시간 예. 가치가 계속 무너지면 해치가 안 됩니다. 아, 그 얘기를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대표님께서 또 지수 ETF를 할 때 고려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일교 스페셜의 조민재입니다. 중국의 오랜 속담에 100리를 가는 사람은 90리를 절반으로 생각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마무리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뜻인데요. 조일교 스페셜로 투자 공부를 시작하셨다면 마무리 역시 조일교 스페셜만의 특별한 이벤트와 함께 하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 방송화면의 QR코드를 촬영해 보세요. 주식과 파생, 교육 VOD와 핵심 자료집까지 풍성한 선물을 드립니다. 시황을 타고 성공으로 향하는 조일교 스페셜. 그럼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그럼 이제 그간 관련된 내용들이 또 나올 때마다 예고하셨던 파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파생 특강이 또 오늘 메인인데요. 대표님, 제가 또 파생 이름은 많이 들어봤어도 이제 파생 상품이 또 생소하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많으실 것 같아요. 이 파생 상품이 무엇인지 개념과 종류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좋죠. 근데 개념부터 설명하기 전에 예. 요런 개념이에요. 요런 개념. 잘 보세요. 네. 자, 어떤 물건이 있어요. 근데 약속된 진짜 미래에 정해진 가격과 단위로 매수 또는 매도하기로 한 계약을 이게 좀 어려워요. 근데 예. 뭔 얘기인가 하면 내가 빵 공장을 하는 사장이에요. 근데 내가 3개월 뒤에 막 최근에 밀가루 가격이 뛰었다 올랐다 일어나니까 나는 3개월 뒤에 밀가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밀가루 가격이. 네. 근데 뛰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나는 3개월 뒤에 당신한테 밀가루를 이 가격에 가져오겠다라고 계약을 맺는 거예요. 미리 미리. 계약을 하는 거군요. 미리 이제 예. 3개월 뒤에 미리 계약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3개월 뒤에 계약을 했는데 3개월 뒤에 800원이 됐어 버렸어요. 아. 그럼 나는 200원이 손해가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3개월 뒤에 1200원이 됐어요. 근데 난 지금 3개월 뒤에 1000원의 밀가루를 키로에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그 계약했으면 나한테는 어떻게 돼요? 200원이 이득이네요. 200이 이득이죠. 예. 그럼 왜 이런 거 하느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자산이 뭐예요? 밀가루잖아요. 예. 그러면 이 밀가루라는 거 말고 이 밀가루 대신에 우리 코스피 지수를 가지고 3개월 뒤에 나는 이 지수를 얼마에 가져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주가 지수 선물을. 아. 그러니까 자산, 예, 예. 그러니까 자산만 바꾸는 거예요. 밀가루가 대신에 코스피 200을 밀가루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코스피 200은 3개월 만에 만기니까. 그래서 보면 네. 주가지수 선물은 코스피 200 선물, 미니 코스피 200 선물은 만기가 1개월마다 좀 달라요. 예. 요건 3개월이고 1개월. 그러니까 주식 선물도 만기가 1개월.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자. 코스피 200이 3개월마다 이제 코스피 200 선물은 3개월마다 만기고 예, 미니 코스피 200 선물은 1개월마다 만기. 한 달마다. 예. 그다음에 주식 선물도 한 1개월마다 만기예요. 아, 그렇군요. 예. 예전에 주식 선물이 3개월마다 만기였거든요. 예, 예. 코스피 200하고. 근데
제가 이런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기관들이나 증권사 뭐 이런 그런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1개월에 만기가 됐거든요. 예. 개인들한테 굉장히 불리해졌어요. 계속 롤오버를 해야 되죠. 롤오버가 뭡니까? 나중에 설명드리겠고요. 예. 그렇게 해서 저는 주가지수 주식 선물을 왜 1개월 만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코스피 200하고 똑같이 3개월 만기도 되거든요. 프로그램하고 연동되는 게 많아서. 근데 예. 이건 암만 생각해도 제가 볼 때 개인 투자자들 죽이기 위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 그 부산에 있는 선물 거래소에 막 전화해가 따졌거든요. 네. 왜 이러냐. 자기도 모르겠다. 뭐 그런 얘기. 개인의 힘을 좀 보여줘야 되죠. 그다음에 이제 주가지수 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네. 이제 시간 가치를 따지는 건데 예.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들은 제가 얘기하는 것만 좀 하세요. 코스피 200 선물, 그다음에 미니 코스피 200 선물, 예. 주식 선물 세 가지만 하세요. 코스피 200 선물, 미니 코스피 200 선물, 주식 선물 이렇게 세 코스닥 가지. 150 선물은 좀 거래량이 안 돼서 안 되고, 예. 그리고 옵션이나 위클리 옵션 하잖아요. 네. 개인들이 많이 해요. 제가 도시락 사가면서 말리고 있어요. 안 돼요. 제가 파생을 한 25년에서 30년까지 했는데요. 수많은 고수들 다 제가 만나봤거든요. 예. 근데 그 고수들이 지수 선물하다가 수익 잘 나다가 옵션하다가 다 망가졌어요. 아.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옵션은 절대 손대지 마세요. 예. 예. 제가 25년, 30년 동안 제가 경험하면서 느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아닌 거는 아닌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막 너무 변동성이 좋거든요. 뭐 만기 때 막 10배도 나오고 막 그런 것들. 예. 저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결국 개인 투자자들한테 무난한 그 파생 상품은 주식 선물하고 지수 선물이군요. 그렇죠. 예. 예. 근데 또 주식 선물과 지수 선물이 또 어떻게 다른지부터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주식 선물은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주식 선물은 우리 이제 명거시도 그러잖아요. 내가 주식을 할 때 내가 시장이 떨어질 것 같아. 네. 그러면 주식을 하는 방법 중에서 최선의 방법은 뭔가요? 내가 가진 주식을 파는 것밖에 없잖아요. 예. 근데 그러면 내가 시장이 떨어지는 게 내가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내 주식이 떨어지는 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식을 팔아서 그 떨어지는 것에 대한 손실만 나는 피하겠다라는 게 좀 방어적인 방법이 주식이라면 예. 주식 선물은 내가 내 주식 어떤 시장이 크게 떨어져서 주식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쪽에 내가 배팅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현재 주식 선물이 좀 많아요. 146개 종목이 거래됐는데요. 코스피하고 예. 코스닥. 근데 암만 많이 거래돼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많아야 내가 사고 팔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래량이 많은 종목들이 제가 볼 때 한 30종목 내외? 아. 그 단점이에요, 이게. 종류는 많은데 거래량이 많은 게 30개밖에 네, 없다. 네, 그렇죠. 예.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예. 거래 성수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가 만약에 지금 6만 5천 원인데 6만 5천 원짜리 삼성전자를 내가 한 줄 살려면 얼마가 필요합니까? 10줄 살려면 65만 원 필요하죠. 예. 근데 그 주식 선물을 그렇게 생각해갖고 만약에 삼성전자 한 줄을 주식 선물을 샀다 그러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승수가 10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주식 선물을 한 줄을 산다는 건 한 주라 그러지 않고 선물은 계약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한 계약을 살 때는 6만 5천이 필요한 게 아니라 65만이 필요한 거예요. 아, 그 거래 승수가 다르군요. 예. 예. 그러니까 10배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 제가 이걸 얘기 드리는가 하면 네. 주식을 하다가 주식 선물하시는 분들이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이 주문 수량이 많이. 그냥 주식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군요. 예. 선물을. 예.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이게 레버리지가 엄청나게 잡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으면 내가 투자 금액이 1,000만 원인데 네. 1억까지 매수할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한가요? 그래서 이걸 많이 해요, 개인 투자자들이. 예. 근데 그러면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가 삼성전자 그러니까 주식 같으면 내가 650만 원이 있으면 6만 5천 원짜리 삼성전자를 100주 살 수 있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내가 200주를 주문 내면 안 들어가요. 그렇죠. 근데 주식 선물은 내가 650만 원치를 갖고 있어도 6,500만 원치를 살 수 있거든요. 아. 삼성전자는 레버리지가 그렇게 세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내가 뭣도 모르고 주식 사듯이 삼성전자 100주를 딱 사버리면 나는 650만 원치 샀다고 생각하는데 내 계좌에는 6,500만 원치 들어가 있는 거예요. 10배가 더 매수가 되는군요. 네.
그러다가 지수 떨어지면 엄청나게 손실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식 선물이라고 할 때는 이 레버리지하고 이 승수를 정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가야 돼요. 아, 처음 하시는 분들 중에 거의 한 60%, 70% 이상이 이거 주문 잘못 내서 큰 손해 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주문 실수를 한번 잘못하면 손해가 진짜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그게 레버리지를 엄청나게 주기 때문에 내가 주문 실수를 냈는지 안 냈는지도 몰라요. 내가 100주를 사면 주식 같은 경우는 내가 100주를 사면 650만 원치 사는데 주식 선물은 내가 650만 원 계좌에 돈이 있어도 6,500만 원까지 살 수 있으니까. 아, 그 자기는 650만 원치 샀다고 생각하는데 예. 보면 6,500만 원치가 들어가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정말 주식 선물이 이제 힘든 거죠. 그래서 제가 예. 꼭 얘기할 때 제발 부탁인데 거래 성수가 10배다 주식에. 그러니까 예. 한 계약 거래 시 일반 주식에 10주를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제발 이것만 꼭 기억하십시오. 예. 그러면 아니 대표님 돈이 650만 원치밖에 없는데 어떻게 6,500만 원치 살 수 있어요? 주식 선물은 살 수 있어요. 예. 그렇게 레버리지 쓰기 때문에. 예. 그렇군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증권사에서 주식 선물 레버리지를 좀 줄이면 되지 않습니까? 네. 안 줄여요.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선물을 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 레버리지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아.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예. 그럼 1,000만 원을 가지고 1억을 살 수 있잖아요. 예. 선물은? 그 종목에 따라 달라요. 예,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9배에서 10배 쓸 수 있고 또 약간 중형주 같은 경우는 한 4-5배밖에 못 써요. 그럼 만약에 거래 승수 때문에 그렇게 더 많이 들어가는데 어. 주문 실수를 해서 더 많이 샀을 경우에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면은 10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또 손해라고 하면 하면 10배 이상 10배의 손해- 손해를 보게 되는군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이것도 예. 이제 주식 선물도 약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맨날 주식 선물 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가 돈이 그러니까 한 1억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내가 주식에 8천만 원 넣고 그래서 주식에서 굉장히 좋은 주식이 있으면 8천만 원 사고 예. 그다음에 주식 선물에서 시장이 내가 불안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2천만 원치밖에 없잖아. 예. 그러면 여기서 한 5천만 원치 정도를 레버리지 써서 해치를 해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이행해야 되는데 예.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그냥 10배 쓸 수 있어. 인생 뭐 있어 한 방이야 이렇게 하고 간단 말이에요. 아. 그게 가장 큰 문제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주식 선물 거래를 보면 예.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게 한 주식 선물이라고 있죠. 네. 주문창에 요게 한 주를 매수를 딱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뭐가 됩니까? 10주가 10배. 아. 10주가 들어가니까 예. 주식의 10주.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사람들이 가장 헷갈리는 게 뭐냐면 주식은 매도한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매도하는 게 되잖아요. 네. 주식 선물 그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잔고가 아무것도 없는데 매도를 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건 내가 공매도를 한다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 떨어지면 내가 수익 내는 쪽에. 만약에 내가 삼성전자 10계약을 갖고 있는데 매도를 한다 그러면 내가 10계약을 갖고 있는 걸 내가 청산, 그러니까 판다라는 개념이지만 예. 내가 삼성전자를 아무것도 안 갖고 있고 그냥 매도만 10계약을 친다 그러면 공매도하는 거와 똑같은 역할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좋은 거예요. 아. 하락에 대비할 수 있다는 거. 예, 예. 그리고 보세요. 아까 제가 했던 위탁점거금이잖아요. 네. 삼성전자는 위탁점거금이 9.15만 있으면 돼요. 오. 즉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 내가 1억치를 매수할 때 900만 원만 있으면 된다는 거. 아. 그다음 유지점거금은 6.19. 내가 1억치를 사놓고 삼성전자는 600만 원만 있으면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매매 안 나갔어. 아.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조심해야 된다고요. 주문 실수를. 예. 그래서 주식 선물은 이것만 여러분들 생각하면 돼요. 근데 나머지는 보면 자, 보세요. 삼성전자, 에코프로비움, SK 거래량 많은 순서대로 쭉 나오잖아요. 예. 요거 거래량이 없는 종목들은 안 돼요. 호가 갭이 벌어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요 거래량이 많은, 그러니까 HTS 보면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을 딱 치면 그 많은 순서대로 쫙 나와요. 네. 그러면 상위 한 30개 정도 마시면 돼요. 아. 이렇게 지금 예. 이렇게 났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돼요. 어차피 주식 선물 하시는 분은 레버리지 쓰고 그다음 하락시 떨어지는 거에 대한 해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게 이제 주식 선물은 제가 볼 때는 답니다. 그래서 예. 주식 선물의 효과는 공매도 효과가 있다는 거. 공매도 효과. 예. 예. 그러니까 하락 해지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하락해도 수익 낼 수 있다는 거. 예. 그다음에 레버리지 효과. 예. 그다음에 롱숏. 그러니까 좋은 주식 사놓고 나쁜 주식도 사놓으면 내가 2천만 원 갖고 1억치 살 수 있으면 좋은 주식 1천만 원치, 5천만 원치, 나쁜 주식 5천만 원치 살 수 있는 롱숏 매매 가능한다. 증권거래소 없고 저렴한 수수료. 근데 이제 매월 만기라서 롤오버의 번거로움이 존재하죠. 예.
그리고 거래 대금이 많은 종목이 별로 없잖아요. 네네. 주식은 다 거래 대금이 많지만 그쵸. 얘는 한 30종목 안에서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오. 단점이죠. 근데 이제 예. 주식 선물 매매 시 조금 주의할 점은 예. 주문 실수. 아까 말씀드렸죠. 주식과 승수 개념이 달라서 큰일 납니다. 예. 레버리지 사용 한 번에 나갑니다. 주식 선물과 현물의 개의,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현물하고 주식 선물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약간 차이가. 네. 그리고 거래 대금이 많은 종목만 선정해야 된다. 왜? 호가창의 갭이 많이 벌어질 수 있다. 이게 이제 주식 선물에 대한 특징입니다. 오, 그렇군요. 근데 제가 아까 예. 말씀드렸지만 지수는 곧버스 레버리지는 박스권에서 하면 시간같이 끊긴다. 예. 이거죠. 주식 선물은 아까 조심할게 주문 실수. 주문 실수 10배라는 것을 어. 잊지 말고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내가 2천만 원밖에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내가 2억을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가 예. 크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주문해 놓고도 모를 수도 있어요. 예. 자기가 2억 샀는지. 근데 어쩌다 뭐 올라가 버리면 대박이지만 떨어지면 쪽박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뭐 여러분들 운의 인생을 걸 거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대표님 그러면 이제 주식 선물에 이어서 지수 선물을 또 볼 차례인데요. 이 지수 선물 하면은 현재 가장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또 현재 매매하고 있는 파생 상품으로 제가 또 알고 있습니다. 이 지수 선물 하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파생 상품일까요? 보통은요. 저희들끼리 하는 얘기 중에 재밌는 얘기가 있는 게 뭐냐면 예. 주식하다가 파생으로 넘어오면 주식 못 한다 그럽니다. 아. 재미가 없다고. 그만큼 그렇군요. 재미가 없다고 예. 그러거든요. 근데 요즘은 지수 선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지수 선물 어렵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다 주식 선물로 가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추세가. 그래서 주식 선물은 되게 수요가 많고 지수 네. 선물은 생각보다 점점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데 저는 지수 선물이 생각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식 선물도 안전하지만 예. 아까 말씀드렸죠. 코스피 200을 지수로 하는 겁니다. 아까 예. 밀가루 대신에 코스피 200. 그래서 승수는 이제 25만 원이고요. 네. 그러니까 즉 1포인트 올라갈 때마다 25만 원씩 손해가 나고 이익이 나는 케이스입니다. 이건 코스피 200 기준입니다. 예. 그래서 어느 날 코스피 200이 막 7포인트 떨어지고 막 그런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예. 한 8포인트 떨어지면 지수가 한 50포인트 떨어지는 날이거든요. 예. 그러면 내가 코스피 200이 8포인트 떨어지는 날 내가 그 전날 지수 선물을 한 계약을 매도했다. 그러면 두 계약을 매도했다. 한 계약을 매도했다. 그러면 25만 원이니까 8이면 얼마가 돼? 25만 원 곱하기 8 그러면 제가 계산을 잘못해서 200만 원 200만 나와요. 원. 예. 그 떨어지는데도 나는 돈을 번다 이렇게 돼요. 아. 그러니까 이게 오. 그리고 이제 아까는 예. 오라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또 이게 잘 공부하고 파생은 들으셔야 예, 예. 됩니다. 예. 또 하나는 아까 레버리지나 콧버스 같은 경우는 시장이 박스권에 묶였을 때 시간 가치가 있다고 했잖아요. 예. 이건 시간 가치 없어요. 아, 그런가요? 이건 또. 그래서 이걸 많이 하는 거예요. 오. 그다음에 미니 선물이나 주식 선물은 만기가 1개월에 한 번이잖아요. 예. 근데 얘는 3개월에 한 번이니까 만기가 길어서 훨씬 더 좋죠. 그래서 왜 여러분들 맨날 이런 얘기 들어봤죠. 동시만기일 이렇게 하잖아요. 예, 예. 그게 뭐냐면 내 마녀의 동시만기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코스피 200 선물, 그다음에 지수 선물, 아. 그다음에 주식 선물 1개월에 한 번씩 만기잖아요. 예, 예. 그 옵션도 1개월에 한 번씩 만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4개가 겹친다. 아. 그렇게 그게 얘기를 네 개가 겹치는 날을 동시만기일이라고 하는군요. 이렇게, 예. 이제 예전에 3개가 겹쳤는데 예, 예. 그때는 이제 근데 특히나 이제 코스피 200 선물이 3개월에 한 번씩 만기니까 네. 이 코스피 200 선물을 만기니까 그때 만기 날은 좀 다른 날보다 변동성이 좀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아. 그래서 만기 때는 좀 변동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미니 선물이 있는데 예. 요건 뭐냐면 요 지수 선물 한 계약을 5계약으로 나눈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연습할 때 하시면 되고요. 지수 선물 호가창이 요거거든요. 예. 보세요. 내가 만약에 여기 제가 적어놨는데 요게 310이고 309.95잖아요. 네. 명건시가 지수가 떨어지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310에다가 뭐 하면 돼요? 매도를 걸어놔야죠. 매도 한 계약을 하면 돼요. 예. 지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여기다가 매수를 한 계약하면 되죠. 예. 그러니까 주식은 매도라는 건 파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수는 파는 게 아니에요. 공매도예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유튜브라 어떤 유튜브든 어떻게 가면 그 유튜브에 이게 지수 선물 매매하는 게 많이 나와 있어요. 예. 포털에도 많이 나와 있고 가셔서 실제 매매하는 걸 보시면 돼요. 예. 근데 저는 여러분한테 요거를 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때문에 요것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예. 우리끼리 이제
파생을 좀 잘한다고 얘기하는 제야 고수들을 만나거나 뭐 제가 또한 25년씩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만나본 지수 선물을 좀 잘하시는 그 제야 고수나 이런 사람들 보면 지수 선물 정작 우리나라에서 지수 선물 좀 한다는 개인들은 다 지수 선물 차트 보고 매매해요. 근데 그거 안 해요. 고수들은 지수 선물 차트는 30%밖에 참고를 안 해요. 그럼 뭘 본지 아세요? 시가총액 대형주 차트를 50%를 봐요. 왜냐하면 예. 지수 선물은 뭐라고 했습니까? 시장이 떨어지느냐 올라가느냐의 게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장이 떨어지느냐 올라가느냐를 보려면 뭐 해야 돼요? 시가총액 대형주가 떨어지느냐 올라가느냐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시황을 모르면, 특히 큰 시황을 모르면 네. 지수 선물 차트만 보고 분봉 보고 막 이렇게 매매하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때 많은 개인들 봤는데 거의 90% 이상 다 깨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시장 수급 데이터, 시황을 볼 때 보는 거 20%고요. 네. 그다음에 지수 선물 차트는 한 30%만 참조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큰 시황을 못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장중 추세 매매, 장중 매매로 끝내버리잖아요. 예. 오버나잇을 안 합니다. 예. 근데 오버나잇 안 해갖고 지수 선물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오버나잇을 안 하는 지수 선물 매매는 짝퉁이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실력자는 오버나잇을 해야 되죠. 근데 오버나잇을 하려면 시황을 봐야 되거든요. 큰 시황을. 예. 근데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장중에 매매할 때는 박스권 딱 중간에 왔을 때 그때는 장중 매매하고요. 오버나잇 할 때는 박스권 상단이거나 하단 혹은 추세 매매일 때, 그러니까 추세가 나올 때는 반드시 오버나잇 해야 됩니다. 추세가 안 나올 때는 그냥 박스권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요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지수 선물도 레버리지가 꽤 있거든요. 예. 그래서 반드시 손절 라인을 준수해야 됩니다. 예. 계속 물려서 끌고 가면 큰일 납니다. 예. 그다음에 미니 선물하고 지수 선물 괴리율이 좀 발생되거든요. 네. 그래서 가능한 미니 선물 안 했으면 좋겠고 지수 선물 하고요. 매월 동시 만기마다 외국인들 선물 롤오버 포지션을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 미결제 약적 자꾸 보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30년 하면서 제야 고수들 중에 미결제 약적 보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다 노이즈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롤오버는 뭐냐면 3개월 뒤에 외국인들이 수급을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만기 때 다음 물 9월 물에 매도를 만약에 엄청나게 매도를 했다 그러면 다음 시장을 안 좋게 보는 거고 예. 매수를 엄청나게 했다 그러면 다음 시장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예. 선물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외국인들의 선물 롤오버, 만기 때 선물 롤오버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거를 반드시 봐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3개월 동안의 시장의 큰 방향을 얘네들이 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대표님 하실 말씀이 너무 많으신데 제가 또 궁금한 것도 너무 많은데 벌써 마지막 시간이라 너무 네네. 아쉽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대표님과의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하니까 또 궁금한 것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오늘이 마지막이 또 아닐 것 같아요. 또 어떤 시간이 또 기다리고 있나요? 예. 그 매주 목요일 날 저녁에 예. 오, 되게 자연스러운데요. 매주 목요일 날 저녁 9시에서 10시 30분에 와우넷 사이트에서 이제 Q&A 하잖아요. 예, 그렇죠. 이번 주도 해야죠. 예. 네, 그렇게 하고 주말에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말 저녁에도 할 수 있으니까 예. 목요일 날 한 번 하고 주말에도 이제 제가 일요일 날 저녁에 할 건데 목요일 날 한 번, 일요일 날 저녁 한 번 와우넷 사이트 들어오시면 Q&A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대표님을 한 번 더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조일교 대표님과 함께하는 Q&A 라이브 방송 목요일 저녁 9시부터 10시 30분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와우넷 홈페이지에서 조일교를 검색하시면요. 와우넷 대표 투자 파트너 조일교 대표님의 라이브 방송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투자에 관한 여러 고민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조일교 대표와 함께한 8번의 수업 어떠셨나요? 남들은 모르게 남들보다 빠르게 더 큰 성공으로 향하는 길. 조일교 대표의 클래스를 늘 이렇게 소개해드렸죠. 앞으로는 다르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험난한 가시밭길도 꽃길로 탈바꿈하는 특별한 경험. 조일교 대표와의 만남이 여러분에게 그런 특별하고 의미 있는 경험으로 남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와우넷 조일교 스페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일교 스페셜 지수 ETF 및 파생 특강으로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나비의 날갯짓이 태풍을 불러일으킨다는 나비 효과를 아시나요? 이처럼 자꾸 사소한 일이 쌓이면 큰 결과를 얻기도 하는데요. 조일교 스페셜이 준비한 마지막 선물, 지금 방송 화면에